일라디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달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4월 하면 식목일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지난 23일에 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온난화 식목일 행사인데요. 온난화 식목일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온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통상 나무 심기 좋은 기온이 땅이 녹은 직후인 6.5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식목일의 서울 온도는 평균 10.6도. 식목일이 만들어졌던 1940년대보다 4도가량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변화한 기후에 따라서 식목일을 앞당겨 3월에 행사를 진행했고 식목일을 3월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상 고온 현상, 빨라지는 개화 시기, 그리고 최근에 이어지는 전국적인 꿀벌 실종 사건 역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산업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페루, 칠레 등의 안데스 산맥 원산지로 온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특히 강원도 이것이 유명한데요. 이것으로 만든 고소하고 바삭한 전, 구수한 수제비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때가 있죠. 바로 삶은 이것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인데 겉이 식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큰 덩어리를 한 입 가득 베어 문 순간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입안에 확 퍼지게 되죠.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뜨거운 이것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은 감자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5270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5690-6783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서 양봉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년 전 국내 토종벌이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사실상 거의 전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꿀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해충 피해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 농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수와 과체류 농가에선 당장 수정 작업에 피해가 생겨서 결국 생산량이 줄어드는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벌꿀이 실종돼 피해를 입고 있는 양봉 농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피해가 크다는 소식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봄 소식이 남쪽부터 확산되고 있는데요. 봄꽃과 짝을 이루는 꿀벌들이 실종이 돼서 벌꿀을 채취하는 양봉 농가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이고 또 지금 한창 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 농가들이 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벌집이 텅 비어 있는 게 뭐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고 뭐 이러다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지역의 문제라고 해도 걱정인데 전국적인 일이라니까 텅 빈 벌집을 봤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는 지난 1월에 처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뭐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남부 지역의 양봉 농가들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꿀벌 사육은 축산업으로 분류하고요. 또 국내 양봉 농가의 구심점으로 한국 양봉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양봉협회가 올해 꿀벌 실종과 관련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데요. 3월 초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이 1,800여 회원 농가 중에서 1,300여 농가의 벌꿀이 사라져서 피해 농가 비율이 무려 7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농가의 피해가 전남에서 생겼고요. 또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도 각각 500여 농가씩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적게는 10%, 많게는 70%까지 이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한 피해율은 한 27%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육 군수 대비 피해는 4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지역 양봉 사육 군수의 절반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려는데 기반이 싹 사라져서 이 양봉 농가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전국 피해 현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 양봉협회 2만 3천여 회원 농가 중에서 3월 초 기준 4천여 농가, 그러니까 전체 20%가량에서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조사한 게 있나요? 예, 뭐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좀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뭐 이상기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해진 벌에 발생하는 병충해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봉업의 사이클을 보면 겨울철에는 이제 벌통을 덮어두고 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꿀벌들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에 벌통을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어야 할 벌통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농가에 따라서는 뭐 2년이나 3년 전부터 더러 꿀벌 실종 경험을 한 분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양봉 농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어제 광주 광역시에서 이 양봉업을 한 지 35년째 되는 양봉 농가 이준경 씨께 상황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준경 씨 같은 경우는 100군 규모, 그러니까 벌통 한 100개 정도를 두고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꿀벌이 실종된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 2년간 양봉업이 흉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꿀 수확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설상가상 전국에 벌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돼서 이준경 씨를 비롯해서 인근 양봉 농가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몇백 군씩, 그러니까 몇백 통씩 이 벌이 사라진 농가들도 상당해서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2월에 전남 해남에서 이제 벌통에서 벌이 사라진 걸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이번 벌꿀 실종 사건은 지난해 봄에 개화 시기가 빨라서 이 꿀벌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고 가을엔 저온 현상으로 꿀벌 생육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좀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벌집에 있던 벌들이 꿀을 따라 나갔다가 결국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보통 벌집에는 여왕벌, 애벌레, 일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일벌들이 꿀벌인데 벌집에 돌아오지 못하자 결국 모두 죽는 현상이 이 올해 양봉 농가의 벌집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꽃 피는 거 보고 그냥 신기하다 할 정도 얘기만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이상 기후가 양봉업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걸 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예, 뭐 지난해 날씨가 워낙 변화가 심해서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땅끝 해남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보통 아카시아 꽃을 따라서 이동 양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꽃이 순차적으로 피었다면 최근에는 전남에서 핀 꽃이 일주일 만에 강원도까지 만개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십니다. 최근에 벌꿀 생산이 급감한 이유도 다 이런 기후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비도 좀 많고 잦게 오고 또 이상 저온까지 겹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지 농민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고 또 그 피해도 가장 크게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봉협회는 전국 5만 양봉 농가가 2020년, 2021년 2년 연속으로 예년에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꿀을 생산해서 대흉장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실정을 전하고 있고요. 이미 벌꿀 생산이 저조해서 힘든데 올해처럼 벌통에 텅 빈 꿀벌 실종 사건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야말로 양봉 산업은 붕괴 직전이다. 농가들이 버티기 굉장히 힘든 지경이다. 이렇게 양봉 농가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벌통의 벌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지난 2년간 벌꿀 흉년뿐 아니라 작년 가을부터는 벌의 진드기 피해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양봉업이 무너지면 농업계에는 2차, 3차 이 연쇄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양봉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광주에서 양봉업을 하는 이준경 씨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 농가가 물론 1차 피해는 있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꽃가루를 옮기는 일을 꿀벌들이 하는데 올해처럼 이 벌꿀 실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수박하우스, 참외하우스, 딸기하우스, 앞으로 고추 농가까지 모두 생산량 감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준경 씨는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작물은 모두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꿀벌 실종 사건 이후에 수정용 벌통 한 통에 20만 원 하던 것이 최근에 4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값을 2배 더 줘도 벌통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네. 사람이 하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맞지 않아서 결국 농산물의 70%가량이 꿀벌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하면 농업 전반에 피해가 간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봉 농가들은 어떤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양봉 농가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3가지인데요. 우선 꿀벌을 사서 벌집에 보충을 해야지 양봉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 입식 자금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인 피해가 크지만 아직 문제없는 양봉 농가들도 있으니까 이 하루빨리 꿀벌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거고요. 2번째가 약재 지원입니다. 꿀벌 같은 경우도 진드기 같은 이런 병해충 피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친환경 약재를 농가에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뿌리는 형태도 있고 벌통에 넣어두는 형태도 있고 종류통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재 지원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올해처럼 전국적이고 대규모 피해에는 좀 더 적극적이면서 신속한 약재 지원을 통해서 양봉업이 정상화되는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보상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는 재해로 인정되지만 올해처럼 꿀벌 실종 문제는 농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봉협회와 농가들 입장에선 이상기후가 원인인 건 분명한 일이고 또 앞으로 올해처럼 꿀벌 폐사, 꿀벌 실종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양봉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해 보상을 손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밖에 양봉협회에서는 전국적인 꿀벌 붕괴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 등 꿀벌 사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육 기술과 질병 방제 관련 연구를 국가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요가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바른 복식 호흡은 심폐순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가부좌를 하거나 혹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눕거나 서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머리와 골반을 세로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등을 바로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입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에서 출발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에서 가슴, 그리고 목과 코로 이어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한 세트에 10번 이상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안정감과 집중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숲 어디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이름은 공원이지만 해발 67m 응봉산 일대에 있어 그 작은 산이란 느낌이 들고요. 또 바닷가 옆이라 고스란히 67m를 올라야 하기에 평지에 있는 공원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친구들하고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네, 아유 학교 때 친구들과 자주 가셨던 곳, 추억의 장소네요. 세월이 지난 만큼 많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곳에 갔을 때가 80년대 초였는데요. 그때 메가더 장군 동상과 더불어 그 자유공원의 또 다른 상징은 그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비둘기들이었습니다. 11층 높이의 비둘기집까지 지어 큰 구경거리가 되었는데요. 1996년 환경 개선 작업으로 철거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큰 규모는 아니지만 회전 목마 같은 놀이시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플라타너스 등 키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인공물은 좀 사라지고 이제 나무들이 더 차들어 찬 것 같은데 자유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그 답사 목적이 나무라고 해도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자유공원 오래전 인천 시민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도심의 쇠퇴로 예전처럼 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차이나타운이나 신포시장을 찾는 분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좋은 산책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공원의 시작은 1883년 조선이 천지개벽하는 개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물포항이 개항장이 되면서 자유공원 아래에 청나라, 일본 등의 조개지가 만들어졌고요. 1888년 이들을 위한 공원인 퍼블릭 가든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각국공원이라고 불렀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신사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공원으로 불리다가 해방 후 만국공원, 그리고 1957년 9월 15일 메가더 동상 제막식을 하고 난 뒤 지금까지 자유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름에 우리 근대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아, 여기선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일본 목련과 남천입니다. 그 전에 이전에 방송에서 했지만 플라타너스를 잠깐 언급하고 일본 목련과 남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으로 서울의 탑골공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탑골공원은 1897년이니 9년 앞선 자유공원이 최초 근대 공원이 되는 셈이기도 한데요. 인천에는 최초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는 거의 500년 만에 인천을 통해 외국 문물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개항 초창기 외국인 사격 클럽 장소였던 제물포 구락부에서 50여 미터 걸어가니 1884년에 식재했다는 플라타너스가 있었습니다. 네. 2015년 인천 중구 보호소로 지정된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현존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여 미터 되는 키 큰 플라타너스를 올려보니 그 옆으로 길게 뻗은 가지와 본줄기가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로수로 보는 플라타너스보다 더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이야, 오래 살았으니까 평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자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로수 플라타너스는 이 봄만 되면 가지치기를 해서 본래 모습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네요. 우리 식물학계에서는 플라타너스를 양버즘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고요. 이 개항이 되면서 석유, 성냥 같은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가로수 조성 등을 위해 그 무렵 전으로 외국의 나무들도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플라타너스인데요. 영국 산업혁명 직후에 악조건에도 잘 살아남아서 세계 3대 가로수로 뽑힐 정도인 이 플라타너스의 자연에서의 수명은 100년 정도이고요. 도심에서는 50에서 60년 정도라고 합니다. 야, 이 자유공원 플라타너스는 100년이 지금 훨씬 넘은 건데 살아있을 때 더 많이 가서 보고 또 잘 자라라고 얘기해 줘야겠네요. 자, 그럼 일본 목련 소개도 좀 들어볼까요? 네, 자유공원에는 오랜 역사답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았는데요. 왕벚나무 벚꽃길도 유명하고요. 자연 상태 크기로 높게 자란 일본 잎갈나무, 개잎갈나무, 사철나무 등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로 보는 백목련이 지고 난 뒤 이 목련꽃을 보여주는 일본 목련이 비둘기집이 있던 너른 광장 한쪽에 있었습니다. 네. 일본 목련은 이름 그대로 일본이 원산지인데요. 이 겨울숲에 가면 흰 빛을 띠는 커다란 잎들이 낙엽으로 흩어져 있는 걸 보는데요. 겨울숲을 아름답게 해주는 일본 목련의 잎들입니다. 그러니까 칙칙한 겨울숲을 나름 빛나게 해주는 풍경인데요. 그 잎들이 나무 아래에 맹문동 위에 흩어져 있어 봄이 더 좋긴 하지만 겨울 운치를 좀 느껴보려고 일본 목련을 좀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목련이 피어날 시기. 근데 같은 목련인데도 일본 목련은 다른 목련이 지고 난 다음에 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원산의 백목련이나 우리의 토종 목련은 3, 4월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요. 네네. 일본 목련은 5, 6월에 잎이 난 뒤에 꽃이 핍니다. 삼목련이라 불리는 한박꽃나무도 일본 목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나무들을 보면요. 요즘에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왕벚나무, 생강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인데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에너지는 잎의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꽃이 개화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플로리겐이라는 개화 호르몬인데요. 이 개화 호르몬은 꽃이 아니라 잎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 잎보다 먼저 꽃이 날 수 있는 건 작년에 만들어진 잎에서 꽃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이 없어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봄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무관하게 밤낮의 길이와 온도에 영향을 받다가 조건이 맞으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잎보다 먼저 꽃이 핀다고 하지만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고 하기보다는 잎보다 꽃이 한참 나중에 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꽃을 번식을 위해서 피우는 건데 그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이려는 경쟁도 치열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3, 4월에 잎보다 꽃을 먼저 내는 나무들은 5월이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숲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의 생명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벌이는 경쟁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나의 존재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키우고 변화시키는 경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자신과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의 나무들을 의식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잘 자라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쪽이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선택은 다 옳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나무 소개해 주시죠. 네. 남천입니다. 이 남천은 매자나무과 상록 관목으로 높이는 1에서 3m, 지름은 10c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큰 나무 그늘 밑에서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해 도로변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남천이 눈에 띄었던 건 둥근 모양으로 빨갛게 익은 작은 열매들 때문이었는데요. 붉게 물들어 있는 단풍과 더불어 아직 봄꽃이 만발하지 않은 곳에서 강렬한 색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빨간 열매는 그럼 꽤 오래 달려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천은 5, 6월에 하얀 꽃들이 원뿔 모양으로 피는데요. 푸른 잎들 사이로 올라온 꽃들이 상당히 아름답고요. 그 자리에서 맺어진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기 시작해 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겨울을 나고 봄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중국 원산인 남천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모습이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남천죽이라고 하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수입하면서 죽을 빼고 남천으로 했고요. 우리도 남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천을 두고 변화의 귀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가지 끝에서 세 개의 잎이 새 깃털처럼 나는데 대나무 잎 같은 이 잎이 봄부터 가을까지 초록색을 띠고 있다가 늦가을부터 겨울엔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본 남천도 그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네. 김서정 작가께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찍어온 남천 사진이 지금 유튜브 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니까 앞으로 더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남천 죽으로 불렀고 그래도 쓰임은 비슷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에서는 춘절 기간에 남천 열매로 집안의 기둥을 장식한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집안의 조경수로 꼭 갖춰야 할 나무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일본인들이 살았던 곳에 남천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래 남천은 이름대로 남쪽 지방의 조경수였는데 지금은 중부지방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남천이 관목이긴 하지만 줄기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를 보는 시선은 서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천 자유공원 그 개항부터 쭉 역사를 살펴주셨는데 식물들도 참 이리저리 좀 옮겨 다닌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84년 조선 정부는 각국 조개지의 땅을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제1등 구역은 중국 조개의 남쪽으로 담장을 반드시 벽돌이나 돌 혹은 철근 벽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제2등 구역은 중국 조개 북쪽 땅, 제3등 구역은 일본 조개 동쪽 땅, 제4등 구역은 산지에 속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4등 구역이 자유공원 일대가 되는데요. 자유공원 아래에 지어진 신식 건물들은 조선과 다른 서양식 건축물로 이들이 문명적 우월감을 표시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이 항구 조성이 어려운 그곳에서 만일 개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응봉산이 더 깊은 숲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개항으로 외국의 식물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답사였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6.5도, 대전 6도, 광주 9.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0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에 날씨가 급변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최고 250, 제주 남부에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지리산 등 남해안에도 80mm 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 발령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70mm 정도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네, 국제사회가 규정한 선을 북한이 어제 넘어버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발사돼서 1시간 10분 동안 정점 고도 6,200km를 기록하며 약 1,080km를 날아갔는데요. 일본 홋카이도 서쪽 불과 150km 떨어진 일본의 백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 시간과 정점 고도 등을 감안하면 정상 궤도로 발사했을 경우 이 사거리는 15,0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미국 본토 어디든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합참은 지난 2020년 북한 열병식 당시 공개된 화성 17형으로 추정을 했지만 새로운 기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경고를 보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참모부로부터 ICBM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고요.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재의 상황과 대응 계획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브리핑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수위도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고요. 또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은 ICBM이 발사될 경우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에 돌입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던 만큼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1발, 에이테크스 전술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해군은 해성-2 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합동 정밀 직격탄 2발도 함께 발사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이 불필요한 긴장과 지역 안보 불안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건이 미군과 미군 격토 그리고 이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나 이 제재 확대 적용 등을 논의할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좋지 않아서 이 추가 제재가 유엔에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메시지를 냈는데 당선인 측에선 좀 반발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이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환한 얼굴로 손잡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할 인사권도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수위는 어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고요? 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어제 오전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30분 전에 전격 유예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라며 당선인의 공약을 퇴임할 장관이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박범계 장관은 어제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을 아끼겠다라고 말했지만 인수위의 요구대로 업무보고 내용을 바꾸겠냐라는 질문에는 부인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현직 장관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보고까지 거부하는 것은 백기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법무부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 대검찰청은 당선인의 사법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법률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매수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 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냐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각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총리 후보나 내각을 생각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네,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재명 전 지사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역시 삼선인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강원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벌이는 접전 끝에 최다 득표를 얻었는데요. 박홍근 의원은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내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특히 정치보복,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삼성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7년 3월에 구속된 이후 약 5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섰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대통령 시절 못다 이룬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 됐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며 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해서 인사말을 하던 중 누군가가 또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어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만 5,598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비하면 22만 명 정도 줄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만 5세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고위험군 소아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고요.